이 슬픔이 슬픈 채로 끝나지 않기를. 오가와 이토. 홍미화 옮김. RHK. 모유의 숲. 포플러 가로수 아래 있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찮아하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 피부가 하얗고 포동포동한 러시아 사람으로 짐작되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소리도 없이 사뿐히 내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어깨를 끌어안아 주었다. 맘껏 울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눈물로 티셔츠와 치마가 젖어가는 것도 꺼리지 않고 그저 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자상하게 대해줄수록 자꾸만 울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흑흑, 호흡이 힘들 정도로 흐느껴 울면서 태양이 점점 머리 위로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발밑에는 가을 햇볕이 만드는 검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슈트 차림의 회사원과 단정한 차림의 여직원,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이 차례로 앞을 지나갔다. 그래, 오늘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줄지어 걷는 아이들의 노란 모자를 눈부신 듯 쳐다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여자 둘이 이러고 있는 게 거슬린다는 듯 노골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둘러 역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까지 뱉고 나니 감정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 그만 입이 다물렸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 놓고 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울 수 없었다.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는 한밤중 침실에서 남편을 쏘아보며 화를 냈다. 분노가 끊임없이 몰려와 내 발목을 잡아 끌었다. 아직 49일도 안 지났는데 당신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며 비난하고 싶었지만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말이 그만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남편은 무척 슬픈 표정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기분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남편도 고가 없다는 그 사실이 슬플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아무리 애써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막는 것도 뿌리치고 잘 때 입는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요시코! 남편이 현관 앞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무시하고 문을 쾅 닫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직 별이 떠 있었다. 한여름의 열기가 사라진 공기가 흥분한 마음을 식혀줘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도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역으로 이어진 길을 마냥 걸었다. 걷는 동안 양쪽 유방에 진동이 전해져 욱신욱신 고통이 몰려왔다. 울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다. 이윽고 역에 도착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인공하천 옆에 벤치에 앉았다. 근처에 있는 상수도에서 환경을 정비하고 그곳에 물을 흘려보낸다. 분수는 멈춰 있고 희미한 어둠 속에 콘크리트 바닥을 가냘프게 흐르는 물줄기만 강하게 반짝였다. 마을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마을 전체가 투명한 푸른색의 장막으로 어스름하게 덮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것 같다. 눈을 뜨니 주변은 온통 아침 햇살에 감싸여 있었고 어떤 여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자면서도 훌쩍였던 걸까. 정신을 차리자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속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낼 수 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이윽고 직사광선을 받아 등이 뜨거워지고 기울어가는 여름을 불러 세우려는 듯이 근처에 우뚝 서 있는 포플러 나뭇가지 끝에서 매미가 큰 소리로 맴맴 울기 시작했다. 가요. 여자는 결연하게 말하고 재촉하는 듯 내 등을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나란히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보도 중간쯤에 서 있는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켰다. 좋은 아침. 그녀는 역 앞에 있는 주상복합 빌딩의 계단을 말없이 오르더니 3층 문을 조용히 열었다. 순간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호흡을 가라앉히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리야, 안녕?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점장님, 일 끝날 때까지 이 사람 여기 있게 해주실래요? 그렇게 말하며 입구 근처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점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니 이곳은 틀림없이 가게이겠지만 가게다운 간판은 어디에도 없었다. 애써 한 걸음 더 안으로 내딛자 그곳은 널빤지로 칸막이를 쳐둔 간소한 방이었다. 나는 문득 산부인과의 대기실을 떠올렸다. 방 한쪽 구석에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가 점장의 책상 위에 있는 노트와 메모지를 파닥이며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린 건 분명 남자 목소리였는데 등을 돌리고 수납장 위로 손을 뻗고 있는 건 분명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하고 생각한 순간 점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놀랐어? 그렇게 입 벌리고 빤히 쳐다보면 부끄럽잖아. 점장이 말했다. 내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해서 위아래 입술을 꼭 다물었다. 이런 일이 많아서 익숙한 것인지 조금 전 점장에게 그리야라고 불린 여자는 내 표정을 보더니 크크 하고 웃음을 참았다. 아저씨, 아줌마,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나는 오카마 사나에. 모두 그렇게 불러. 오카마, 여장 남자가 스스로를 칭하는 말. 점장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고 여자 말투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작게 숙여 인사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다. 점장은 확실히 남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느낌으로 여장을 하고 있었다. 화장은 진했고 잘 보면 수염도 있었다. 목젖도 튀어나오고 허리가 잘록하게 가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검은 망사 스타킹을 신은 다리만은 여자처럼 매끈하게 아름다웠다. 봐요, 점장님이 또 이해를 웃겼잖아요. 그리아가 내 뺨이 실룩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웃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속이 간질간질해져서 입을 막고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다. 겨우 웃었네. 그리아가 나를 보고 기쁜 듯이 말했다. 점장님, 우동 2인분이요. 그러고는 접혀있던 철제 의자를 펴서 내게 앉으라고 권했다. 점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알았어 라며 짐짓 점잖은 척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와 냄비에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학교 교실처럼 작은 구멍이 듬성듬성 난 천장은 얼룩이 지고 커튼은 햇빛에 발해 있었다. 수납장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시작으로 해외문학 전집이 쭉 꽂혀 있었다. 나는 그중 아무것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모르는 장소이니 긴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나는 마치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데다 가구와 가전제품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온통 낯선 냄새가 났다. 그에 비하면 이곳은 반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그리아에게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물어보려고 할 때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점장이 웃으며 커다란 그릇을 들고 나왔다. 자. 그리야, 이제 휴대전화 같은 거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도 젓가락이랑 그릇이라도 좀 줘. 점장이 활기차게 말했다. 그리아는 이내 휴대전화를 달칵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식기를 꺼내 건네주었다. 헝겊으로 된 깔개도 함께 줘서 그것을 그리아와 내 앞에 하나씩 깔았다. 점장이 국수용 간장을 담은 병을 가지고 와서 나와 그리아의 그릇에 따라주었다. 양념과 시치미도 넣고 나서 그리아를 따라 젓가락을 들었다. 시치미, 고추, 깨, 진피, 삼씨, 양귀비씨, 평지씨, 산초를 갈아서 만든 향미료. 점장님이 만든 가마아기는 최고라니까. 불기 전에 어서 먹어. 가마아게, 삶은 면을 그 국물에 담아낸 우동. 그리아 씨는 먹으라고 권하면서 먼저 커다란 그릇에 담긴 우동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나도 똑같이 그릇에 젓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릇 안에는 우동 외에도 지쿠아도 있었다. 지쿠아, 구멍 뚫린 대롱 모양의 어묵. 내가 우동을 입에 넣는 것을 보고는 그리아가 눈빛으로 동의를 구했다. 맛있어요. 나는 우물우물 우동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냉동식품이야. 우리 둘을 지켜보던 점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나도 점장님이 알려준 제품 사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만들어줬는데 아무리 해도 같은 맛이 나지 않더라고. 그리아가 그릇에서 우동을 집어 올리며 말했다. 지쿠아 잘 잘라서 넣은 거야? 넣었죠. 그렇지만 쫄깃쫄깃한 맛이 나진 않았어요. 너무 푹 삶은 거 아니야?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정신없이 우동을 입에 넣었다. 우동 가락이 그대로 뱃속으로 떨어졌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고에게 수유를 하는 동안 매운 것을 먹지 않고 참아왔다. 고가 없어진 후에도 습관적으로 피해온 탓에 오랜만에 시치미를 먹고서야 그 맛을 떠올렸다. 아직 해가 뜬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감정을 소모한 탓인지 그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남은 것도 먹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릇에 우동이 한 가닥 남아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그리아에게 인사하고 마지막 우동 가락을 집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입에 넣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아가 잘 먹었다고 인사하며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내가 당황해서 말했다. 제가 낼게요. 그런데 그제야 내가 지갑을 두고 뛰쳐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내가 사과했다. 됐어. 그래봐야 한 그릇에 100엔밖에 안 해. 그리아가 웃으며 동전 지갑에서 200엔을 꺼내 점장에게 주었다. 싸지? 재료비만 받고 만드니까.
사실 이 그릇도 고급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 점장은 후후후 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하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철제 의자에서 튕기듯이 일어섰다. 점장님, 그럼 이 사람 잘 부탁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일할 건 아니고요. 알았다고요. 점장이 입을 나팔꽃 봉오리처럼 오므리며 토라진 듯 대답했다. 나는 그 동작이 너무 우스워서 다시 크 하고 웃을 뻔했다. 저녁 무렵이면 끝나니까 여기서 기다려. 심심하면 상점가에 가서 놀다 와도 되고. 아, 돈 없지? 필요하면 내 지갑에서 꺼내가도 돼. 그리하는 서둘러 이야기하고 점장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주변을 다시 획 돌아보자 수납장 위에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나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듯이 이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사진에 있는 것은 분명 젊은 점장이었다. 화장도 여장도 하지 않은 평범한 아버지 모습으로 부인과 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부인은 예뻤고 아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였다. 점장은 늠름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미안해, 혼자 둬서. 쓸쓸했겠네? 점장이 허리를 비비꼬며 돌아왔다. 어마, 봤구나? 하긴 저런 데다 보란 듯이 뒀으니 보는 게 당연하지. 봐주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네. 그가 내 표정을 읽고 그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는 말했다.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퍼뜩 점장을 보았다. 마치 두 마리 짐승이 숲에서 딱 맞닥뜨린 것 같았다. 서로 상대의 눈을 응시한 채 피하지 않았다. 먼저 항복한 것은 점장이었다. 참, 이름이 뭐야? 요시코예요. 어마 귀여워라. 나는 점장의 반응이 놀라워 나도 모르게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 어째서? 요시코라니 좋은 이름인데? 부러워. 어떤 한자 써? 아름다울 미에 아들 자예요. 거봐, 좋은데 뭐. 자기한테 딱 맞아. 마지막에 코가 붙는 이름은 다 귀여워서 부럽더라, 난. 점장은 양손을 깍지 껴서 가슴 앞에 모으고 다시 허리를 비비꼬았다. 점장님은요? 어머, 내가 아까 말 안 했나? 나는 오카마 사나에라고. 본명이에요? 그렇고 말고 부모님은 내가 커서 오카마가 될 거란 걸 다 알고 계셨나 봐. 여자든 남자든 다 괜찮은 이름이니 편하다면 편한 거고.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아가 모시고 온 손님이니 차라도 대접해야지. 그리아는 사람을 자주 주워와. 버려진 개를 보면 꼭 주워와야 하는 어린애처럼 말이야. 어마, 미안해. 이 오카마는 입이 좀 거시기 해서 말이지. 점장은 어깨를 한번 들썩했다. 아니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결코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걸 전하려고 억지로 웃어 보였다. 웃고 싶지 않을 땐 억지로 웃지 마. 그가 다시 말을 툭 던졌다. 그러고는 금방 화제를 돌렸다. 내가 또 사과해야겠네. 여기서 일할 애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겉보다 자기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더우면 시원한 보리차도 있는데. 커피가 있으면.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커피도 시침이와 마찬가지로 임신 사실을 안 뒤부터 줄곧 마시지 않고 견뎌왔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마셔도 될 것 같다. 알았어. 그러면 이 오카마 사나이가 엄청나게 맛있는 커피를
요시코를 위해 만들어 드리지요. 점장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힘껏 얼굴을 찡그려 윙크를 했다. 나는 테이블 위를 깨끗이 정리했다. 그릇을 들고 안으로 가자 점장이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며 볶은 원두의 향이 진하게 퍼졌다. 제대로 만든 커피네요. 진지한 눈을 한 점장의 옆 얼굴을 보며 말을 걸자 그가 획 얼굴을 돌렸다. 이것도 공원에 버려져 있었어. 너무하지 않아? 아직 쓸 수 있는데 자꾸 버리잖아. 뭐 나 같은 사람이 득을 보긴 하지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부엌 입구에 멍하니 서서 점장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그라인더의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원두를 갈았다. 그 옆에 전열교 위에는 주전자에 담긴 물이 끓고 있고 조촐한 작업대에는 융 필터와 포트, 쟁반 등이 놓여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부엌도 결코 넓지는 않지만 이곳은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좁았다. 벽 사이에 끼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느낌이었다. 원두를 다 갈고 나자 점장은 마침 끓기 시작한 물로 융 필터를 적셨다. 설거지 때 뜨거운 물이 똑똑 떨어졌다.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아? 그가 융 필터에 물을 부으면서 물었다. 주워온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아무거나 주워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기분이 상했는지 점장은 볼을 크게 부풀렸다. 나는 또 무심코 미안하다고 말할 뻔했지만 멈췄다. 그는 융 필터의 물기를 털어내고 포트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쟁반으로 옮겼다. 그런 행동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도 모르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지금 나를 넋놓고 본 거야?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커피가루에 물 붓기만 남았을 때 점장이 나를 보고 살짝 웃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